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모스크바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곳곳에 140기 넘는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수도 모스크바 주변에서 최소 20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동쪽 라멘스코에에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고 모스크바 지역 내 4개 공항 중 3곳이 6시간 넘게 폐쇄되면서 약 50편의 항공편이 이 지역을 우회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최소 70기, 쿠르스크, 툴라, 리페츠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십 기 넘는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불법 테러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구와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공습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어제 이란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해당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양국 관계에 엄청나면서도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난민촌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공보실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0명, 부상자는 최소 60명이며 그 밖에 다수가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을 인용해 칸 유니스 서쪽에 위치한 인도주의 안전지대 알마와시 난민촌에 최소 4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군이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에 앞서 피난처로 설정했던 곳으로 피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칸 유니스의 인도주의 지역 내 지휘통제시설 안에서 활동 중이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범들이 진격해 이스라엘군 부대와 국가에 대한 테러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추악한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현장에는 하마스 조직원이 없었고 군사적 목적 사용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휴전 협상은 가자 남부 라파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와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 첫 TV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미 ABC 방송 주관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90분간 진행될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정책과 낙태 허용 문제 등 국내 현안은 물론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한 국제 문제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 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후보 중 한 명이 연설하는 동안 다른 토론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후보는 또 토론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메모를 참조할 수 없으며 메모장, 물병만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피츠버그 시내 한 호텔에서 토론회를 준비한 해리스 후보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토론회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트럼프는 진실과 관련해 진정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토론회의 진행자가 친 해리스 좌파 뉴스 진행자라며 ABC 방송은 3대 방송사 중 가장 편파적인 언론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3년 전 해리스 바이든 덕분에 30만 명이 넘는 IT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게 됐다며 해리스 후보와 연관된 국경관리 이민자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이 주관하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산체스 총리에게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와 협력해 양측이 독립과 자치를 유지하면서도 함께 성공하고 국제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에 외국인 교수진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상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핵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0에서 3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한국 비무장지대 방문을 주요 외교 활동으로 소개하면서 북한 등 독재자의 위협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9일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재임 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한국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꼽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위협에 맞서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4차례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을 통해 경제와 안보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영내 관여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동원하는 데 기여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게 맞서며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민주당 외교정책의 미래에 대해 대담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와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머피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going to continue to push an agenda that seeks space for people to be able to contest dictators and autocrats around the world. I think to the extent 머피 의원은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f we do want to have some economic dependence on each other, but when it comes to strategic industries, yes, we have to build. 머피 의원은 미중 양국이 서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첨단 기술 IT 역량을 구축해 핵심 광물, 핵심 의약품,
핵심 첨단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확고하며 영구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모두 매우 강경한 대중국 무역, 기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과 협력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다시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내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유일의 국제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에 외국인 교수진이 4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상기했습니다. 미국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진의 방북 여부와 관련해 미국인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VOA 관련 질의에 우리는 미국 시민 개인의 여행 계획은 공유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신청과 발급 혹은 거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방문에는 지리적 여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고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 향발 혹은 경유 여행에 사용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인증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유럽 출신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교육성이 합작해 북한에 개교한 이공계 특화 국제사립대학으로 교수진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교수진은 2020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모두 북한을 떠났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경보가 최고 등급인 4단계란 점도 상기했습니다. 미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을 여행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혹은 영사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 시민에게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겐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별 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미국의 핵 위협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핵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구절 연설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맞서 공화국의 핵 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며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해서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 전투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방어용인 자신들의 핵무기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대외, 대내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제재 무용론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제재 압박을 지속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무기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텐데 그걸 방관할 건지 아니면 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블록화라는 정세 진단과 함께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주민 결속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대내적으로 주민들한테 외부의 위협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맥락, 이런 점에서 일단 예외관계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 위협을 강조한 건 추후 전략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한계점 없는 무력 증강 의지를 피력한 만큼 연내 이미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나 북한 매체들이 9일 바퀴 12축 발사 차량을 공개하며 제기된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CBM의 발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신형급은 아니더라도 기존 모델을 개량한 고체형 발사,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형급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의 실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마 연말,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김 기자, 이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에서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북한 경제 개선 추진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역점 사업으로 내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 정책 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20개 시군에서 주요 지방공업 공장의 실체가 예상했던 대로 뚜렷해지고 있다며 농사 작황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제2일에 질적으로 끝낼 것을 역설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북한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정책이 70여 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은 지방발전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직은 나라의 경제 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라면서도 이런 회의적인 태도를 경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최고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내부 불만과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며 실체적 성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주입하려고 주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엔 핵무력 강화만큼이나 민생 개선도 체제 유지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에 따른 고민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 건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은 주민들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수탈해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 기자, 끝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구구절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 대해 형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통상 구구절은 김 위원장이 연설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구구절 중앙보고대회나 부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당정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은 생소한 장면이라며 간부들에 대해선 기강 잡기 그리고 주민들에겐 지도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를 노린 형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12축 신형 이동식 발사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향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 기술 개발과 생산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9일 북한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 텔 공개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더 많은 탄두로 더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that they can carry potentially multiple warheads on a longer range missile. So basically this is them scaling up their ICBM capability to hit. 피터스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형 텔은 장거리 미사일에 잠재적으로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더 큰 미사일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연료 용량이 커져 더 긴 사거리,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고 더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텔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텔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12축 텔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텔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건 화성 17형을 싣는 텔로 11축 22륜이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8형은 9축 18륜 텔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텔의 바퀴 수가 느는 경우는 탑재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탑재 연료 증가로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탄도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 파괴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이 텔이 진짜라면 텔에 탑재하게 될 미사일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f this TEL is real, the missile that it will support likely has longer range than anything that North Korea has shown before.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자극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더 많은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서 북한을 위협하겠다는 의도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새로 공개한 텔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im is facing a fair amount of internal instability. So he's trying to look like he's really powerful, that he's now got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자신이 훨씬 더 강력한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더 큰 텔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인지 모형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텔이 실제로 운행하거나 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이 텔에 장착할 미사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스틱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계 수가 증가하는 것은 더 무거운 물체를 싣고 싶을 때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전보다 더 무거운 로켓을 운반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허풍을 떨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이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는 기존보다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더 무거운 로켓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의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n increase of exos only makes sense if you want to carry a higher weight. And for that reason it seems that they want to carry a heavier rocket. 실러 대표는 텔은 로켓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트럭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대형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숙달한 업체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것을 숙달했을 수도 있지만 수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기술 개발을 도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텔 생산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두 나라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았으므로 북한 자체 생산 역량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kely the case is that they've gotten support both from China and from Russia now to build more substantial TEL. 다만 북한이 잠재적 생산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형 텔 개발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문제 중 하나는 텔과 미사일에는 많은 매우 정교한 전자부품과 기타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그런 정교한 전자부품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설계뿐 아니라 부품과 원료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텔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북한이 서방에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졌다고 허풍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지난 18개월간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이 실제로 더 큰 규모의 IC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uld be possible that it's not real. It could be possible that they're trying to, bluff and convince the West that they are more capable than they. 북한이 자신들의 역량을 과장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계속 미사일 역량을 개발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트 수퍼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로켓을 시험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면서 텔의 바퀴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선임연구원은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진전 상황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가 아니라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연료 주입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빨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한은 이런 미사일에 들어갈 다탄두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위협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선임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ICBM의 고각 발사만 실시했을 뿐 정상적인 발사 시험은 하지 않았으며 대기권 재진입 등의 역량은 아직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having said that, we take it seriously. We take the threat seriously, which is why the Bush administration built first 30 ground-based interceptors. 수퍼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는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최초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구축한 이래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64개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국 핵무기의 인도태평양 지역 재배치에 대해 비생산적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대북 억제책이 아니며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not at all. First of all, one has to recall that when the United States deployed
a defensive weapon. 리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괌, 한국, 필리핀 순방을 결산하기 위해 연 이날 전화회견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점검한 결과 영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했을 당시 방어용 무기임에도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크게 반발하고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비슷한 반발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미사일, 드론 등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적인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무기를 도입하면 다시 한번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도발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이 지역과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핵 비확산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weaken further the anti-proliferation goals that we have in the region. 아울러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효과는 없지만 영내에 이미 잠수함 기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술핵 재배치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다각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핵 확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5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리드 위원장은 이날 최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미한 동맹의 놀라운 성장과 한일 간 훌륭한 새로운 협력이 영내 다른 관계의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credible growth of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its admirable new partnership with Japan can serve as a powerful model.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공을 돌린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지속됐던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우 진지하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내 문제와 관련해 리드 위원장은 주일 미군 합동군 사령부 격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영내 미군과 더 참여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괌 방어를 강화하고 필리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순방의 성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핵무장은 남북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격렬한 한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정말로 기결될 것이란 발언도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제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이번 회의의 새로운 성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과 북러 간 밀착을 포함해 급속히 악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Well, when you look at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group, it's typically bland. It's very hard to discern from the statement itself.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을 보면 대체로 평범합니다. 성명 자체에서 무엇이 새로운지,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서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가 일련의 추세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그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본과의 합의로 이어진 추세 말이죠. 이 추세는 동맹인 한국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제하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두 동맹과 함께 정책에 대한 공동작전이나 공동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추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한 양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 논의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런 첫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에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Well, this may be the first time there was a scenarios-based discussion held within the EDSCG. It certainly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이 시나리오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수십 년간 전개되어 온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사계획에서 고려하고 논의해온 겁니다. 현 상황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권 종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지도부의 조기 제거가 분쟁의 조기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도부가 없으면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출구를 남겨두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분명히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이 거부하는 관계 개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방어적 동기는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만약 김정은이 이 무기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우리의 억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선언적 언어 요소라고 봅니다.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군의 동맹들을 더 안심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전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도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전문가들 중 이런 생각에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요.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이 방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proponents of it would need to identify what specific measures or what. 가까운 미래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전술핵 재배치 지지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전략 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라 전술 핵무기는 위기 상황 시 어차피 전구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표적으로 삼기 어려운 항공기나 함정, 잠수함에 배치될 겁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요.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의 고정 벙커에 배치돼 있으면 북한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날 먼저 쳐식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싶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이란 걸 아니까요. 또 윤석열 정부는 반복해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도입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 방안을 제기하거나 추진한다면 외교적 상황이나 동맹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어용 사드 미사일 도입에 반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한국에 공격용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국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이로 인해 중국과 강력한 외교적 위기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지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전술핵이 있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요. 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주한미군 고문이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uce hits it right on the head. Sometimes when I hear from advocates of the redeployment of the nuclear weapons to the peninsula.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핵심을 짚었는데요. 저는 가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미국의 취약한 표적이 조기에 타격을 입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반도에 이런 무기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전술적 확전을 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공격 시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있을 확전을 피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은 현재의 무기로도 훨씬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 측면에서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사람들은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전구에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확전할 염두를 내지 못할 텐데요. The nuclear weapons are one part of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which is nuclear weapons, conventional forces, as well as missile defense. 핵무기는 확장 억지력의 일부분입니다. 확장 억지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구성의 일부분이고 역량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결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주한미군 중 누군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다면 이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또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가 미국이나 한국군에 사용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밝혔죠. 그래서 때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몇 개나 필요하다거나 우리 동맹이 필요한 성명이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그것들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하지만 한국은 핵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지지자들은 한국 땅에 핵무기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완전한 안보를 추구하고 동맹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무기를 원할 겁니다. We've all heard that argument, and it's an argument worth having. And while I believe that the discussion so far, 우리 모두 그 주장을 들어봤고 제기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게 독자적 핵 역량이 현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과 그것이 왜 모든 이들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핵 보유국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요. 클링더 선임 연구원과 저는 한국이 새롭게 핵 보유국이 될 경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왔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무장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이 그런 역량을 추구하는 도중에 김정은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투자한 핵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에 투자해왔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죠.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과 역량과 결단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이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겁니다.
일본 총리가 퇴임을 불과 3주 앞두고 고별 방한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클랭너 선임 연구원님, 두 정상이 자신들의 업적을 되짚어보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외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Well, it is a sort of a goodbye tour for Prime Minister Kishida since he has announced he won't run for re-election of the 일종의 president. 고별 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달 말 투표 이후엔 더 이상 총리직을 유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한은 한일 양자관계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의 정례화와 운영화라는 우리가 이미 본 추세를 확인하고 계속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안보 공약은 물론 경제 외교 구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담겨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후임을 두고 경쟁하는 많은 후보들을 보면 이들 모두 자민당 출신으로 그들 모두 외교와 안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다만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일부 후보들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기시다 총리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본 선거를 생각하면 그 점이 다소 우려됩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후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양국의 정권 교체와 기타 국내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Great questions, and those are like the core questions. I think it's universally perceived that the ROK-Japan relationship.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한일 관계는 한국보다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덜 논란이 되고 덜 정치화돼 있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인데요. 이는 일본 입장에선 관계 개선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일본이 충분히 반성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대담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죠. 실용적인 이유로 특히 이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이 부분적으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전체적인 퇴행을 방지하는 방어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식민 시대를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혹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충분한 사죄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관님, 기시다 총리가 좀 더 분명히 말했어야 할까요? That's a decision obviously left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Korean people have the right to have. 그건 분명히 총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국 국민도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 몇 명이 느끼는 좌절감 중 하나는 아무리 사죄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령지에서의 범죄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언급됐던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발언은 이전의 발언에 더해져 한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보다는 말이죠. 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올해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 주최국인 캐나다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탈북민과 이산가족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부시 센터를 배경으로 찍은 터너 특사의 사진과 함께 터너 특사가 탈북민들과 대화했다며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이들은 심지어 새로운 리더로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댈러스에 있는 한인방송국 DK넷에서 한인 이산가족을 만난 사진과 차세대들과의 북한 인권대화에 참석한 사진도 게재하고 터너 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번에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기회를 제공한 SMU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터너 특사가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인권 이니셔티브로부터 텍사스주와 댈러스시, 법집행기관, 시민 및 국제조직 지역사회가 난민을 환영하기 위해 기울인 공동의 노력과 이로부터 탈북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일 부시 센터가 주최한 북한 인권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부시 센터는 BOA에 올해 행사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앞두고 열렸다면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 서명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온 최초의 탈북민 중 한 명으로 이번 북한 인권 연수회를 기획한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도 탈북민 역량 증진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that growth means helping others. So have a role in that program, and this is important for me on personal. 그러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젊은 탈북 대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건물과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재산 피해도 크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쓰레기 풍선에 매달린 비닐에 붙어있는 발열 타이머가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머는 쓰레기 등을 담은 비닐을 태워서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네, 발열 타이머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예,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공중에 있을 때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닐을 태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작동하지 않고 지상까지 내려와서 작동하는 경우 적재물인 종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의도적으로 쓰레기 풍선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게 한 건 아닌가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합참은 북한이 풍선을 통해서 화재를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풍선에 폭발물 등 안전과 관련한 우회 물질이 있다는 정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8일까지 총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요. 횟수가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어제였는데요. 경기도 김포시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잿더미에서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서 소방당국과 군이 북한 풍선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의 공장 건물에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처음 날려보낸 지난 5월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1억 52만 원, 미화로 8만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 기간 중 피해 신고 건수는 서울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이었는데요. 해당 자료가 작성된 지 한 달이 지난 데다 이후에도 쓰레기 풍선이 계속 살포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고 피해 규모도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이 보상은 받게 되나요? 언론들은 이에 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를 전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가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국회에는 관련 규정을 담은 민방위법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올여름 한국인들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서 한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9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건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더운 건가요? 예, 폭염 경보는 일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 한여름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건데요. 역대 9월 중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이보다 격상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상북도 북동부, 한라산 등만 특보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한국 내 90% 넘는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특히 최고 기온이 사람 체온 수준인 36도를 넘는 지역도 충청남도 금산과 대정 등 12곳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고온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이 있을 텐데요. 예,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쪽을 향하는 열대 저압부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뜨겁고 습기가 많은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에 늦더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뜨거워지는 팬 현상 때문에 동풍이 불면 백두대간 서쪽이 더워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올여름에 장기간 폭염에 열대야 또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몸살을 앓았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최근에 2024 여름철 기후 특성에 관한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일로 역대 1위였고요. 네. 평년보다 3배 많았습니다. 기온도 1위였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높은 기온으로 평균 기온이 25.6도를 기록하면서 여름철 평균 기온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24일로 역대 3위였습니다. 게다가 전체 강수량의 80%가 6월 19일부터 7월 27일에 쏟아져서 역대 가장 많은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VOA 방송은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